우리가 계속 돈을 가질 수 없는 이유. 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신압으로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계속 소유할 수 있나요? 내 수중에 돈이 있으니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다른 사람이나 은행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돈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는 부채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부채는 우리에게 빚이라는 형태로 무게를 지게 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돈을 배우는 좋은 재료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물의 양면성을 가지듯이 부채를 통해 돈을 빌리면 그것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지불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듯이 이처럼 돈은 움직일 때 양면을 가집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보러 책 속으로 들어갈게요. 2장, 부자의 고백. 누구도 영원히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노인은 돈에 대해 지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듯이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은행 업무를 보던 나 역시 빚에 대해 나쁘게 바라보던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금방 잊어버려. 하지만 양면성을 정확히 파악하면 앞으로 빚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큰 고통을 겪기도 하지. 자네는 왜 빚을 싫어하는가? 무엇보다 제 돈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싫습니다. 금리를 지불해야 한다는 건 언젠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마치 계속 끈 달린 돈을 쓰는 느낌입니다. 오, 끈 달린 돈이라 재미있는 표현이구먼. 그러면 그 끈은 누구의 것이지? 그건 돈을 빌려준 사람의 것이죠. 만약 은행이라면 은행이 소유자가 아닐까요? 그렇군. 그렇다면 은행이 소유한 돈은 모두 은행의 것인가? 다시 말하자면 은행의 돈은 누구의 것이지? 글쎄요. 예금자 아닌가요? 비로소 나는 그 시스템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자네도 자금에 여유가 생기면 은행에 맡기려고 하겠지. 은행은 돈을 맡으면 금리를 붙여서 자네에게 돌려줘야 해.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은 곧 빚인 셈이지. 은행은 맡은 돈을 사업자에게 빌려줘서 금리를 받고 그 일부를 예금자인 자네에게 지불하고 있어. 나는 은행에서 근무하면서도 그 구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조금 혼란스럽네요. 제가 금리를 지불하면서 동시에 받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거군요. 나는 내 머릿속에 커다란 원을 그리며 방금 했던 말을 되새겼다. 그렇지. 머리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자네가 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야. 돈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네. 전 세계에서 돌고 도는 돈은 지금이라는 순간에만 그 사람의 수중에 있는 거야. 원래 계속 소유할 수 없는 걸 소유하려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세. 부자들은 돈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하고 있어. 소유할 수 없는 돈을 쓰려면 우리는 신용과 똑같이 가치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어.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물건으로 바꿔 그걸 소유하는 데에 집착하지. 그리고 물건의 가격에는 별로 구애받지 않아. 왜냐하면 소유가 목적이니까. 자네는 가치와 가격의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나? 가치와 가격 말입니까? 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가치란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도 하니까 사람들 각자에게 있는 감각적인 것이고 가격은 절대적인 것 아닐까요? 하하하, 자네는 반대로 말했네. 실제는 가격이 변하는 거야. 가치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나눌 수 있어. 사용가치는 자네가 말한 개인의 가치관이 담긴 물건, 선물 등이 될 수 있지. 그럼 교환 가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네. 교환 가치는 시장에 내놓았을 때
가격이 어떻게 붙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부자들은 이 가치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 이 눈이야말로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능력이 되지. 지금은 가격이 낮아도 가치만 있으면 언젠가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이거든. 아까 말했던 돈의 역사를 다시 떠올려보게. 신용이 있으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커진다고 하지 않았나? 가치를 분별하는 힘이란 상대방이나 물건을 신용할 수 있는지를 분별하는 힘을 의미한다네. 마치 안과 박처럼 내가 신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나 물건을 믿을 수 있는지 분별하는 힘도 중요하거든. 노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한 나도 가볍게 생각한 것들이 많음을 알게 되었다. 빚과 투자는 비슷한 면이 많아. 돈을 빌려준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비슷하지. 다만 빚은 계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반제액이 정해진 걸 가리키고 투자는 반제액에 상한이 없는 걸 가리켜. 투자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걸 따져볼지 아는가? 사업의 장래성 아니면 이윤이 얼마나 큰지. 물론 그것들도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야. 신용이 돈을 낳으니까 말일세. 그렇다면 부자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신용을 판단할까? 바로 투자 대상의 지난 경력이야. 다시 말해서 여신이라는 거지. 은행에서 근무할 때 자네는 어떻게 판단하였나? 전 보증인과 담보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로 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대충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사자의 반제 능력뿐 아니라 보증인의 사회적 지위까지 봤습니다. 그렇구먼. 하지만 내가 보는 건 어디까지나 투자 대상이야. 사업의 장래성이나 반제 능력을 고려하긴 하지만 그건 아주 부차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의 과거, 즉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결과를 내왔느냐가 더 중요하지. 설령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스스로 곰곰이 잘 생각하고 실행하는 경험이 곧 신용이 된다는 걸 잊지 말게. 물론 여기서 결과까지 좋으면 나무랄 데 없지만 그럼 실패한 저에게도 다시 투자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건 자네에게 달렸지. 어느새 노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나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처럼 들리고 있었다. 잘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는 돈은 양면성을 통해 한 사람이 계속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노인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이 소유할 수 없는 돈은 신용처럼 교환 가치를 통해 나타납니다. 부자들은 교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부채와 관련하여 투자 역시 돈을 빌려준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투자 대상은 사업의 장래성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였는가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빚이 많다고 좌절하기보다는 내가 과거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은 이러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거예요. 이상 신압으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